그래서 그 사회가 점점 그 혼돈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측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회가 리스크 사회거든요. 그 리스크가 한마디로 큰 사회인데, 예전 같았으면은 그 사회를 파이프에다가 비유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만한 파이프가 있으면은 뭐 몇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나갈 때 그거에 비례해서 나간다고 분야가 이렇게 각각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면 교육, 뭐 언론이면 언론, 서비스면 서비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알아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파이프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근데 그 나가는 방향은 점점점 작아지고 있고 좁아지고 있고, 그래서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취직의 보증수표가 이제 되는 사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예측 불가능한 사회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회를 리스크 사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하고 성과의 안정적인 관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들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 노력을 들였어도 성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력에서 아주 작은 투입차가 성과에서는 거대한 산출차를 낳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점점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의 그 약자들은 바로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안 하는데, 이 공부 안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책임을 지겠고, 내 인생이 망하더라도 책임을 지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이런 사회의 약자들이에요. 왜냐면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내가 뭐 해지한다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해지를 한다는 거는, 이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홀짝 게임을 하는데, 홀에다가 걸거나 짝에다가 걸거나 하나에만 걸면은 아예 다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홀짝 두 개 다 건다고 하면은 돈을 전혀 아예 다 잃을 가능성은 없어지잖아요. 대신에 내가 뭘 따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바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한다는 거는 내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주변에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해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만에 하나 뭐 어떤 것 때문에 망해가지고 지금 무일푼이 됐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는 거랑 도와달라고 요청할 사람이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할 사람이 있다라는 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기결정론이나 이런 거에 빠져있는 그런 리스크 사회의 약자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자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도 못하는 거고, 항상 옳은 해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홀짝 게임을 예로 들었을 때 홀이거나 짝이거나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 두 개 다를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리스크 사회에서는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틀려도 좋다는 근거 없는 안심이 전 국민의 머릿속에 박혀있다. 그러니까 틀려도 좋다라는 생각이 박혀있는 거는, 여기서 이 작가가 말하는 거는 일본에서는 이제 지금 6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봐서 정말 사람들이 다 죽고 큰 위험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틀려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작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홀짝 게임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돈을 거는 사람이 2명 이상은 있어야 잃거나 뭐 따거나 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과는 혼자 책임지라는 말은 리스크 사회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다 몰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랑 제 친구랑, 저랑 미나 언니랑 만약에 도박 게임 하고 있다고 해요. 도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하면은, 우리 서로 돈을 잃고 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는 저쪽 테이블, 나는 이쪽 테이블 가가지고, 최대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는 사람들끼리, 내가 만약에 땄으면 언니가 잃었어도 그 돈을 이제 나누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둘이 이제 같이 해서 내가 막 다 땄어요. 다 따고 언니는 다 잃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언니가 갑자기 나는 안 하겠다. 내가 갑자기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럼 언니는 돈을 한 푼도 못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사회에서 그 말이거든요. 바로 나 갑자기 같이 하다가 너는 혼자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자기결정론이니까 네 인생은 네가 결정했으니까 너가 책임져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혼자서는 어쨌든 살 수 없는 거고, 다 둘 이상이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건데, 다 같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너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넌 죽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효과적으로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상부상조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제가 저 길거리에서 노숙자처럼 됐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노숙자처럼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가만히 냅둘 사람이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가 이렇게 살고 내버려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집에 방 한 칸이라도 내주고 밥 한 끼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부상조하는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자기 결정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답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애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해지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답은 어차피 하나인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 위험, 뭐 내가 만약에 어떤 거에서 망했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뭐 A 계획, B 계획, C 계획 이렇게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만만한 아이들이 나오는 건데, 공부하지 않아도 자신만만한 아이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모의 학력과 아이들의 자기평가의 상관관계는 20년 동안 소멸했다. 그래서 옛날 한 20, 30년 전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공부를 많이 했고 엄마 아빠가 이제 애들한테 많이 그렇게 투자를 했고 했다면은 애들이 이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는 경향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그 고학력자고 그렇다고 해도 자기는 그냥 안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자신이 있다는 것과 공부하는 시간 사이의 관계가 없어진다. 이거는 뭐냐면은 공부를 내가 하나도 안 한다고 해도 자신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결정은 내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되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것은 그들이 속하는 사회 집단에서 지배적인 가치관에 일치할 때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려면 최소한 뭐 내가 만약에 미술을 잘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그러려면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아, 같은 미술 하는 사람들끼리 나 너 정말 잘한다. 이랬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라 그런 가치관이 같은 집단에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서도. 자기가 그 자기 인생의 주체자고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공부로부터의 도피와 마찬가지로 노동으로부터의 도피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 공부에서부터 도피하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노동으로부터 또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형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니트는 이제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도 않고 일도 하지도 않고 뭐 어떤 직업 교육을 위해서 내가 막 이렇게 트레이닝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을 니트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형 니트라고 하는 게 왜 일본형 니트냐면, 그게 원래 니트족이라는 게 영국에서 유래된 그 말인데, 그 영국에서는 워낙에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 하고 싶고 막 하고 싶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사회적으로 되게 아래에 있는 계층이었다면. 그래서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긴 한데 기회가 어차피 사회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럼 나는 공부 어차피 못하고 어차피 돈 못 벌고 어차피 그 직업 교육의 기회도 없다. 그래서 나타난 애들이, 그럼 어차피 그럴 바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게 나타난 애들이 영국 니트족인데, 일본 니트족들은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강화하는데 자진해서 가담하는 방법으로 계층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육의 권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게 딱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교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환이 딱 즉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진해서 나는 안 하겠다 하는 애들이 일본형 니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과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를 가두듯이 어릴 적에 자기 형성을 완료해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소비 주체로서의 자기 확립을 너무나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노동으로부터 도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